네, 안녕하세요. 인류학과 이제 고인류학과 현대성을 엮어가지고 수수께끼의 존재 한국인을 설명드리는 그러한 시리즈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3, 4 연달아서 하겠습니다. 전번에 이제 이 그림을 한번 제가 썼었죠. 예, 그러니까 현대 사회와 현대 문명인데 이게 프란시스 베이컨이 그런 말을 했죠. 아는 것이 힘이다. 근데 사실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지식이 힘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프란시스 베이컨이 말한 지식은 과학과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기술, 즉 문명이 힘이다 그 소리예요.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 그 말을 할 무렵이 그게 뉴턴 시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7세기 이제 한 중반 정도 될 겁니다. 이미 그때는 영국이 그 자기의 그러니까 이 그 지도력이라 그럴까 힘이 유럽 다른 나라를 다 능가하던 시대죠 이미. 예. 그리고 영국의 그런 사상이나 과학이 대륙을 이미 능가하기 시작한 그런 시기입니다. 따라서 유럽 다른 나라를 볼 때도 영국 입장에서는 별로 뭐 한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고, 뿐만 아니라 유럽이 아닌 다른 나라들, 다른 대륙에 있는 나라들은 뭐 더욱더 보잘것없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하자면 영국은 스스로를 거인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왼쪽 그림입니다. 즉 지구는 소인국이고 영국은 거인이고, 이런 상태에서 이 저자 조나단 스위프트는 하나의 알레고리를 통해서 은유, 비유를 통해서 야, 이 문명의 교만, pride of civilization에 취하지 마라. 우리보다 더 뛰어난 그런 과학과 기술을 가진 집단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지금의 영국은 오른쪽 거인 나라의 장난감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좀 더 깊게 성찰해야 된다. 뭐 대개 그런 뜻이에요. 예. 실제로 이제 그 걸리버 여행기의 마지막 챕터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교만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교만이란 단어가 그렇게 맞닿지 않아서 프라이드라고 썼습니다. 그 단어를. 네, 저는 이제 이런 얘기까지 전번 시간에 마쳤죠. 실제로는 전번에 1, 2강은 그 에피소드 1, 2는 이제 고인류학이 어떤 거냐, 또 고인류학에서 어떤 과학들이 이용되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3, 4강에서는 이제 3, 4 에피소드에서는 현대 문명이 뭐냐, 문명이 뭐냐 그런 걸 조금 고리타분하게 지루하게 말씀을 여쭈고자 합니다. 반세기 전에 일본의 일부 학자들은 특이한 문제를 제기했어요. 근데 반세기 전 1970년대면은 일본의 이런 그 사회과학, 사회사상을 다루는 학자들이 좀 이른바 왼쪽 혹은 이른바 진보 성향이 많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은 이제 그 원자폭탄을 두들겨 맞은 데라 기본적으로 이제 반미적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반서방적 생각을. 그러니까 소련 혹은 중공 혹은 월맹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동조적인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제기한 문제는 이렇습니다. 일본은 현대화에 성공했는데 중국과 한국은 실패했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과연 현대화란 무엇일까? 중국과 한국은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해요. 뭐 일본은 당시 아주 잘 나갈 때죠. 이제 80년대 바라볼 때니까 80년대 일본이 세계 2등 국가 2위 파워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때잖아요. 그 직전 상태니까 그야말로 일본 잘 나갈 때죠. 이 일본 학자들은 이렇게 답을 스스로 내렸습니다.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제국주의 열강과 식민지라는 건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그러니까 동전의 앞면을 성공이라고 부르고 동전의 뒷면을 실패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말은 이쁘죠. 그러나 생활 수준이 다르고 민도가 다르고 과학기술 수준이 다르고 자치 능력이 다르잖아.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지. 그래서 뭐 일본의 약간 왼쪽 성향의 또 이른바 진보적인 사람이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듣기 좋은 말로는 이렇게 할 수 있어도 그 차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그때는 이제 후진국이라고 표현했어요. 백워드 컨트리라고 그랬어요. 선진국과 당시 용어 후진국 사이의 그 갭 그 차이, 그걸 이런 그 듣기 좋은 말로 커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적나라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적나라하게 생각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너무 지나치면 이제 중국과 같은 일종의 저는 이걸 정신병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중국 좋아하시는 분들은 백모를 정신병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백모가 떠든다고 해서 그거대로 또 이렇게 쉽게 믿으시는 것도 별로 안 좋아요. 중국은 아예 이걸 원천적으로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서방이 주도하는 현대 문명만 현대 문명이 아니다. 현대 문명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문명이 있다. 중국 문명도 현대 문명이고 푸틴 문명도 현대 문명이고 모하메드 빈 살만의 사우디아라비아 문명도 현대 문명이고 부패한 그 흑인
정치 지도자들이 쪼물락거리고 있는 남아공 문명도 현대 문명이고 다 현대 문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의외로 포용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문명의 포용성.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방 주도의 현대 문명만 현대 문명이 아니다. 우리가 포용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저는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그 폭넓은 어떤 포용적인 자세를 가지는 건 이거 할 때 처음 봤어요. 따라서 이제 이런 관점이다 보니까 뭐 현대화의 길이 한두 개냐, 현대화의 목표가 한두 개겠냐, 중국 특색 현대화가 있는 거다. 뭐 이런 아주 그 잘 앞뒤가 잘 들어맞는 듯 보이는 굉장히 잘 조직된 하나의 세계관을 중국은 제시하려고 시도하고 있죠. 믿거나 말거나. 예, 그거는 이제 알아서들 하시고. 예. 저는 제 입맛은 아니죠.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한국은 서방 국가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이야기는 이제 세계적 석학 스티븐 커킨이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서방은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지도적 개념이다. 지오그래피컬 컨셉이 아니라 인스티튜셔널 컨셉이다. 그게 이제 스티븐 커킨의 이야기죠. 이 서방, the west라는 단어는 널리 쓰였다가 뭐 한 20여 년 안 쓰였다가 요즘 다시 쓰이는 단어입니다. 요즘 다시 널리 쓰입니다. 이게 이제 그 일정한 배경이 있는 거죠. 냉전 때 1945년에서 1991년에는 서방이라는 단어가 널리 쓰였습니다. The West라는 단어가. 그러다가 냉전이 끝난 1991년에서부터 한 2016년까지 이 시대, 이 한 25년이 이 사반세기가 이제 묻지마 세계화, 뭐 타락 글로벌리즘, 뭐 이런 시대죠. 다시 말해서 중국 공산당이든 혹은 소련 공산당의 후예인 뭐 러시아 등 간에 세계 시장 속에 담가 놓으면 착해진다. 그래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다 알게 되고 그쪽으로 수렴한다. 뭐 이런 아주 낙관적인 생각이죠. 물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죠. 그 당시에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세계 시장이야말로 구원이요 복음인다. 그런 존재로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그걸 섬기는 그런 상태죠.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는 서방이라는 걸 내세우질 않게 되죠. 그래서 이 묻지마 세계화 단계에서는 서방이라는 용어를 많이 안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트럼프 시기 한 4년이 있는데 트럼프 시기는 서방을 내세운 게 아니라 The West를 내세운 게 아니라 America First를 내세우죠.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는 미국이 중국에 꿀리기 싫다. 미국이 중국에 착취당하기 싫다. 그래서 반중이다. 이런 물꼬를 튼 거지. 이걸 서방이라는 이야기, 서방의 생활 양식, 서방의 가치 체계, 서방의 value system, 서방의 가치 체계, 혹은 서방의 생활 양식, the way of life, of the West. 그러니까 이런 컨셉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모색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묻지마 세계화를 깨뜨렸다는 점에서는 대단한 장벽을 하나 무너뜨린 시대였지만 트럼프 1기 4년이 그것이 인류 보편의 그런 어떤 정치 철학 혹은 정치 사상적 그 흐름으로 문명에 대한 고찰로 나아가지는 아직 못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21년 특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2022년을 계기로 해서 신냉전이 본격화되고 차이나 디리스킹, 중국과 거리 두기가 본격화되면서 서방이란 단어가 무지하게 널리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방이냐 반서방이냐 이런 관점이 된 거죠. 여기서 잠시 말하자면 좀 옆구리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류의 매력이 어딨냐? 저는 한 개의 엔진과 한 개의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진은 뭐냐? 저는 한국인의 뿌리가 그러니까 한국인의 형성이 2만 5천 년에 걸쳐서 형성됐다. 2만 3천 년 정도 최소한 2만 5천 년에 걸쳐서 형성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자기 고유어로 십진수 체계에 따라서 만까지 셀 수 있는 언어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스어가 있고요. 아마도 인도 쪽에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한자어가 있죠. 한자가. 한국이 만까지 가능합니다. 십진으로. 하나, 열, 온, 즈문, 잘. 이게 어마무시한 거예요. 이 보통 원시 부족에 가면 하나, 둘, 셋, 많다. 그러니까 셋 이상을 잘 안 세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 고유어로 만까지 센다라는 건 어마무시합니다. 영어에 없어요. 영어는 보세요. 110, 그 다음에는 100 아니에요. 100는 라틴어고 라틴어는 그리스어거든요. 독일어 가면 100랑 똑같죠. 훈데르트. 그 다음엔 뭐 센트, 그것도 라틴에서 100이란 얘기죠. 그런 거지. 이게 무슨 고유어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언어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어, 문자, 음식, 주거, 풍습, 옷, 문화의 풀 세트가 2만 5천 년 동안 축적돼서 형성된 땅이에요. 이 땅이, 이 민족이. 그런데 이게 또 이제 최근 들어서 첨단 서방 국가를 향해서 질주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굉장히 유니크한 케이스인데 이게 엔진이죠. 이게 에너지죠. 화두는 뭐냐? 이자들, 이 한국인이라고 불리는 이자들, 이 2만 5천 살 먹은 마라토너이자 스프린터의 지금 행태 안에, 현대 문명을 향해서 달리는 그 행태 안에 어떤 해답이 있냐? 이런 화두에 대해서, 즉 현대 문명의 인류 보편의 가치관, 인류 보편의 라이프 스타일이 존재하냐 안 존재하냐.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현대 문명은 지중해와 북미 대륙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유럽과 북미 대륙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해 왔잖아요. 그럼 유럽과 북미의 것이냐, 그 안에 있는 라이프 스타일과 그 안에 있는 가치관은 유럽과 북미의 것이기만 한 거냐. 만약에 2만 5천 살 먹은 한민족이 첨단 서방 선진국으로 내달리면서 현대 문명을 자기들 방식으로 소화 흡수해서 다시 재창조하고 다시 재표현한다면 현대 문명 안에 인류 보편의 코드가 내장돼 있다는 소리 아니냐. 이런 화두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아슬아슬하고 재밌죠. 야, 쟤들은 말이야, 지중해 애들도 아니고 서유럽도 아니고 북미도 아닌데 쟤들이 가만히 하는 거 보면 결국은 유럽이나 미국이 하는 것을 거의 뺨칠 정도로 자기들 나름대로 그걸 해석해서 새롭게 제시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력이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 문명의 인류 보편의 가치, 인류 보편의 라이프 스타일이 내장돼 있냐 아니냐라는 그 화두를 한국인이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국인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인이 간증하고 있는 거죠. 과연 성공할지 안 할지 제가 봐도 재밌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현대 문명 얘기를 하니까 현대 이런 역사 해석에 관한 얘기를 좀 해야겠죠. 우선 저는 우리 국사학계 정말 개탄을 합니다. 국사학계야말로 일본의 역사학, 일제의 역사학을 표절한 겁니다. 이 서양에서 정리된 역사에는요, 근세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사학계는 근세를, 조선시대를 근세라고 부르죠. 조선을 근세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게 우리 국사학계에서는 그걸 조선시대고, 일본에선 거기에 일제와 일본이 에도, 그러니까 도쿠가와 막부 시대를 근세라고 불렀어요. 그걸 고스란히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조선을 근세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근대, 일본 일제는 메이지부터 1945년을 근대라고 부릅니다. 그걸 고스란히 국사학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1876년 강화도 조약에서 1945년까지 그걸 국사학에서는 근대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현대, 그러면 일본에서는 1945년 이후를 현대라고 부릅니다. 그걸 국사학에서 그대로 갖다가 1945년 이후를 현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국사학이야말로 가장 위선적이에요. 입만 뻥끗하면은 민족이 어떻고 일제가 어떻고 이러다가 역사관이라는 거는요, 시대 구분에 의해서 가장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시대 구분에서. 시대 구분은 고스란히 표절하다 쓴 거야. 그럼 새끼 일본이지. 대한민국 국사학자들에 의한 국사는 일본 역사학자들에 의한 일본사의 표절 버전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죠. 예. 그러면 표절을 해도 좋은데 뭐 모르면 표절해야지. 근데 서양이 어떻게 역사를 구별하고 있다는, 일단 충분히 음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양은 일단 자기들의 뿌리가 중동에 있다는 걸 인정을 해요. 그래서 유럽사는 어떻게 딱 시작하냐면 수메르와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수메르와 이집트는 같은 고대 국가인데 고대 영역인데 에인션트인데 약 뭐 한 5천 년 전에서부터 한 3천 년 전까지 한 2천 년을 얘기를 하는 거죠. 5, 6천 년 전, 2, 3천 년을 얘기를 하는 건데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수메르가 먼저 선행을 하죠. 수메르는 이게 교역 도시국가 네트워크예요. 왜 그러냐? 수메르는 지금으로 보면 이라크 남부, 바그다드 아래쪽, 쿠웨이트까지 메소포타미아에 위치한 도시국가들 네트워크예요. 수메르는. 따라서 두 개의 강이 흐르죠. 메소포타미아라는 게 두 개의 강이란 소리니까, 두 개의 강 사이란 소리니까. 그래서 이 메조가 그런 뜻이죠.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그럼 이 강을 따라서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냐? 터키까지 올라가죠. 터키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이 터키까지 해서 쭉 와가지고 지금 쿠웨이트에서 이제 모이는 거죠. 거기까지 모이고 그 다음에는 그 바게트빵처럼 생긴 걸프만. 걸프만이 뭐 얼마나 참 편안하겠어요? 이거는 한 양쪽 폭은 뭐 한 7, 80km, 100km. 왼쪽으로는 계속해서 그 자그로스 산맥, 이란 쪽에 그 산맥을 보면서 가죠. 푸른 산맥을 보면서. 그래서 그게 딱 끝나고 나면 그게 인더스강 하류예요. 그럼 인더스강을 타기 시작하면 히말라야 중앙까지, 그러니까 네팔까지 간다고요. 그러니까 인도 아대륙의 중앙을 쑥 들어가요. 인더스강을 타면. 좀 더 모험심이 강하면 거기서 흙을 밟고 좀 걸으면은 겐지스로 건너뛰고 겐지스강을 타면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로 튀어나오죠. 동남아로. 다시 말하자면 수메르는 인도 아대륙과 터키 중동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 교역 도시 네트워크예요. 그런 고대 국가가 하나 기막히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게 아주 기막힌 역할을 한 거예요, 사실은. 반면에 이집트는 이거는 무시무시한 살벌한 괴기스러운 제국이죠. 그래서 고대는 기본적으로 으스스한 데가 있는 거예요. 수메르는 일찍 단명하지만 이집트는 오래 가잖아요. 수메르와 같은 그런 발랄한 도시국가들의 네트워크는 나중에 고전 시대 때 그리스 반도에서 다시 반복되죠. 그러나 일단 고대 시대 에인션트에서는 일단 죽어버린다고요. 그 모델은. 에인션트를 지배하는 건 으스스한 고대 제국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비록 유럽과는 상관이 없지만 중국에선 상이죠. 저기 거북 껍질에다가 뭐 이러이러한 일이 있사온데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어서 이거를 어찌하오리까? 뭐 A로 하오리까 B로 하오리까 하고 문제를 묻는 질문을 적어서 불 속에 넣어서 점을 치죠. 점을 치니까 복비를 내야 될 거 아니야. 복비는 뭐냐? 인간 모가지, 소 모가지죠. 그래서 거기에 나와요. 사람을 100명 잡고 소를 500마리 잡아서 신령에게 이러이러한 물음을 묻사오니 답을 주시옵소서. 무시무시한 거죠. 마야 잉카는 더 무시무시하고. 그러니까 이런 으스스한 고대예요. 이 으스스함을 극복하고 지금 우리가 봐도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느낌과 많이 틀리지 않아. 그게 고전이거든요. 그런 고전의 시대가 열려요. 클래식 에이지가. 그러니까 으스스한 고대, 그 다음에 고전. 이거는 고전의 어떤 그 분기점은 호모의 일리아드, 오디세이로 잡을 수 있을 거고요. 고전 시대의 그 끄트머리는 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잡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1500년 이어지는 거죠. 그리스와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중세가 열리죠. 이거는 카톨릭이 지배하는 중세 질서. 그리고는 14세기부터 현대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 서양사에서 유럽과 북미 중심의 역사에서는 현대를 14세기에 시작한 걸로 봐요. 현대를. 일본은 현대를 1945년에 시작한 걸로 보고 한국도 현대를 1945년으로 시작한 걸로 보죠. 그러니까 일본 걸 한국은 표절한 거니까 일본에는 현대냐 근세냐
근대냐, 현대냐, 근대냐, 근세냐의 어떤 사상적 흐름이 없어요. 그걸 규정하는 멘탈이 정의가 안 돼 있어. 그걸 규정하는 대표적 멘탈이 없어요. 그런데 서양에서 고대, 고전, 중세, 현대에는 그걸 규정하는 사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상이 선행하다시피 해요. 그래서 서양을 두고서 물질 문명 이렇게 네 글자로 하는 거는 정말 무식한 얘기입니다.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으스스한 고대를 극복한 고전,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로 처음에 시작을 하죠. 그래서 왼쪽이 일리아드고 오른쪽이 오디세이인데, 일리아드 같은 걸 읽어보면 그 사랑, 그 충성, 그 배신, 그 의리, 그 배반, 그 질투, 그 투쟁, 그 용기, 그 비겁, 이게 다 우리랑 거의 같게 느껴져요. 그 인간의 심리 묘사가 우리랑 굉장히 유사해. 그래서 고전인 거예요. 그래서 고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고전에서 보면 정말 지금도 심금을 울리는 그 플라톤의 대화, 이거 소크라테스 얘기 많이 다루는 거, 플라톤의 국가, 더 리퍼블릭, 이거 지금도 정치학의 교과서죠.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지금 논리학의 기초죠 이게. 그래서 이 고전의 시대에 가장 나중에 가서 딱 정리된 그 정말 중요한 게 나오는데, 이런 제국들이 만들어지고 이러니까 이 인류와 개인이라는 컨셉이 생기기 시작해요. 고전 시대 말에. 그게 2500년 전에 인도에서는 불교로 튀어나오고요. 한 2300년 전에 2300년 전에 그리스에서는 그게 헬레니즘으로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2000년 전에 유대에서는 그게 기독교, 그러니까 이 기독교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셋으로 꼽는데, 저는 유교는 안 넣어요. 유교는 왜 그러냐면 이런 그 실존적 개인이란 차원이 있는 게 아니라 지식인과 왕 사이의 균형점에 관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전제적 왕권을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라는 문제예요. 유교는 핵심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유교는 그건 정치학 영역을 빼버리고 이 실존적 개인과 인류라는 컨셉에서 보면 세 개의 사상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세 사상이.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듯이, 그러니까 벌써, 그러니까 이 고전이냐, 그 다음에 중세냐, 현대냐, 다 사상에 의해서, 그 멘탈에 의해서 찍혀요. 그림이. 그러면 일제나 일본의 근세, 근대, 현대, 여기에는 사상에 의한 그 마킹이 없어. 국사에 근세, 근대, 현대 사상에 의한 마킹이 없어. 그 가짜란 소리지. 특히 국가는 가짜의 표절이지. 국사는. 지금 국사학자들의 국사는. 일본이 가짜 시대 구분인데 일본의 가짜 시대 구분을 다시 표절해 놓은 거니까. 좀 그렇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중세도 여기 마킹이 딱 찍혀요. 중세는 결국은 뭐냐. 벌가타 성경과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죠. 이 고전 시대 때 라틴어 성경이 준비가 돼요. 근데 라틴어는 그 당시의 사람들한테 좀 쌍스러운 문서야. 그냥 장사꾼이나 군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쓰는 거지 학자들이 쓰는 언어가 아니에요. 라틴어는.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상스러운 성경이다.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벌가타예요. 저 벌가타가 영어의 상스러운, 소각한 이란 뜻의 벌가하고 똑같습니다. 저 어원이 뜻이. 불가타 성경이에요. 그래서 좀 상스러운, 소각한 성경 버전 그런 뜻이에요. 그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고전시대 때. 그래서 그게 중세 때 빛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전시대의 그 룰은 이런 거 아니에요? 정치체제라는 건. 세속 권력은 영주나 왕이 잡고 그 위에 보편 종교. 카톨릭이라는 건 보편이란 뜻입니다. 원래 뜻은. 보편적 기독교가 그 위에 하늘 우둠지, 캐노피를 이루고. 그 이원 질서거든요. 이 이원 질서에 대한 설계도가 누구냐면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 The City of God입니다. 이 설계도가 중세 한 900년을 지배한 거예요. 기막힌 설계도죠. 그래서 이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을 읽으실 때는 정치체제 설계도로 읽으셔야지 이걸 뭐
무슨 신앙과 종교의 관점에서 읽으시면 재미가 없어요. 아, 이 사람은 지금 그 게르만인들이 밀고 내려와 가지고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막 학살과 약탈과 방어와 살인과 강간이 막 들끓는 그러한 난세에서 결국 이게 한번 다 개탕에 쳐지고 나면 결국 이 무시무시하고 용맹스러운 게르만들에 의한 왕국이나 영주국이 군데군데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 위에다가 이 지배자들을 개종시켜서 캐톨릭으로 그 위에다가 큰 그 하늘 우둠지를 만들면 되겠다. 하늘 덮개를 만들면 되겠다. 그 야심만만한 혹은 그 통찰력 넘치는 그러한 설계도입니다. 이 책이 신국 The City of God라는 책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렇게 앞서 서양의 고전 시대에도 어떤 일정한 사상과 철학과 관념에 의해서 딱 마킹이 찍히듯이 서양의 중세도 그것에 의해서 유전자가 마킹이 찍히는 거예요. 그럼 서양의 현대는 어떠냐? 더 그렇습니다. 현대에는 도장이 두 개가 찍히는데요. 하나는 맨 오른쪽에 있는 홀리 바이블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티즘 성경입니다. 그게 이제 제가 보면 여기 잘 보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KJV 바이블 이거죠. 그 프로테스탄티즘 바이블에서는 KJV 바이블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들은 뭐냐면 그게 DNA의 한 가닥이에요. 다른 DNA는 뭐냐? 관점, 내 눈알로 관찰하고 내 눈알로 보고 내 머리로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내 심장으로 느끼고. 퍼스펙티브. 독일어로 업틱. 영어에서도 업틱이라는 단어 써요. 어떨 땐. 원근법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의 화폭은 하나의 관점에서 그려진다라는 게 원근법이잖아요. 그래서 원근법의 원근법을 뜻하는 원어 단어가 퍼스펙티브, 관점입니다. 뭐 near, far, distance 뭐 이런 거 없어요. 원근법 그런 거 없어요. 그런 단어 없어요. 퍼스펙티브라 그래요. 원근법을 말할 때. 여기서 잠시 벤발 옆구리 삼천포 하면 피카소는 어떤 사람이냐? 원근법이 빠개졌다. 관점을 유지할 수 없는 갈갈이 찍힌 문명, 찢어진 문명이다. 그래서 난 원근법이 빠개진 상태를 그리고자 한다. 원근법이 빠개졌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그게 왜 매력적이 됐냐면 그 사람이 쓴 색깔이 김기환 화백의 색을 썼거든. 그러니까 원근법이 빠개졌다. 관점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라는 악마의 울부짖음을 컬러의 예술의 극인 김기환으로 나타냈으니 당대를 붙잡고 흔들죠. 당연히. 그러니까 피카소는 악마와 김기환의 결합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 프로테스탄티즘으로 가는 문은 전 누가 열었다고 보냐면 단테가 열었다고 봐요. 단테의 하나님이 안배한 해피엔딩, 디바인 코미디. 그 당시의 코미디의 뜻은 해피엔딩을 코미디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 코미디랑 다릅니다. 하나님이 안배하신 해피엔딩이란 소리고요. 그 핵심 뭐냐면은 지옥이라는 게 하나님이 할 일 없어가지고 치부책 써가지고 김말똥이는 괘씸하니까 얘는 똥통 속에 5년, 소개똥이는 더 괘씸하니까 얘는 불길 속에 7년 이렇게 해서 형벌을 집행하고 복수를 하는 게 아니다. 죄의 찌들은 인간의 영혼을 정화시켜가는 프로세스다. 그거 자체가 고통과 지옥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벌써 여기 안에 면죄부 가지고 사기치지 마라.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야, 지옥에 갔을 때 지옥에서 잘 그 불길 속에서 정화돼서 나와야지. 그 불길 피해보려고 거기서 뇌물 주려면 넌 자식아 넌 진짜 벌레 같은 놈이야 임마. 그리고 뇌물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전달한다고 한다는 게 교황이란 자가 그걸 나서서 해. 저 웃긴 자식일세. 그런 얘기가 이미 이 안에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이 안배하신 해피엔딩에. 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요. 시정 잡배의 언어인 이 피렌체 이탈리아어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로부터 한 200년 더 이상 지나서 나온 책이지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이거는 나리님들이 어떤 식으로 정치 투쟁을 하고 권력 투쟁을 하는지를 시정잡배 언어로 다 폭로해 준 거야. 그래서 악명을 얻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렌체 이탈리아어예요. 그 다음에 갈릴레오의 두 개의 세계관 사이의 대화, A Dialogue Between Two Worldviews. 이게 뭐냐면 천동설과 지동설 사이의 대화인데 이것도 시정 잡배 언어로 쓰였어요. 피렌체 이탈리아어로. 이게 르네상스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미켈란젤로 이 보면 여기도 완전히 원근법에 의해서 쫙 그려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점, 나의 눈알, 나의 뇌수, 나의 심장, 나의 감정, 나의 사고력, 나의 이성, 이거예요. 이게 르네상스인데, 르네상스에 근데 각각이 나의 관점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그러면 튜닝 될 수 있어? 진실 존중이에요. 그러니까 내 관점만 주장하고 진실 존중에 진실을 경멸하면 그건 짐승되는 거예요. 다 빠개지는 거예요. 내 관점을 주장하고 나를 내세우려면 그만큼 진실을 존중해 줘야 돼요. 진실은 근데 냉정한 거 아니에요. 이게 르네상스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영국으로 튀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있는 책 노붐 오르가논, 이게 신논리학이란 뜻이에요. 노붐 오르가논.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을 넘어서는 논리학을 내가 2000년 만에 내놓겠다라고 쓴 책이에요. 프란시스 베이컨이. 노붐 오르가논은 저건 뭘 얘기하는 거냐? 지금 교육부에서 떠드는 탐구 능력이야, 저게. 그러니까 관찰, 어림, 측정, 추론, 그 다음에 가설화, 실험 이렇게 이루어진 프로세스. 저게 그러니까 한 300년 전에 나온 거죠. 300년도 더 되지. 350년 전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무렵에 오른쪽에 뉴턴의 프린키피아가 나오는 거고. 저게 현대 문명이에요. 그럼 저거 나올 때까지 산업혁명은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저게 이미 한 350년 전까지 저게 주르륵 나오는 거예요. 600년 전에서 350년 전까지 한 250년 동안 저게 현대 문명을 이끌어간 실제적인 정신적 유전자예요.